안녕하세요, 시민다스입니다. 자꾸 이제 국제정세 뭐 해달라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그냥 통으로 묶어서 잠깐 해드릴게요. 그 향후 2년 동안 지금하고 아무 차이가 없을 겁니다. 향후 2년에서 3년 정도는. 그러니까 뭐 대만이니 무슨 가자지구니 유럽이니 우크라이나 전쟁이니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뭔가 그렇게 다이나믹한 일이 안 생겨요. 왜냐하면 그 관련 국가들이 지금 다 힘들거든요. 조금 특별히 변화를 바르지도 않고요. 그냥 이대로 그냥 주저앉힐 거예요. 그냥 전부 다. 예를 들면 대만 문제 봅시다. 여러분들 마치 대만 전쟁이 언제 나냐고 막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전쟁 없었잖아요. 근데 왜 앞으로 전쟁이 날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 중국이 대만 침공한다? 왜요? 지금도 대만에서 필요한 건 다 얻고 있는데 왜 굳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합니까? 뭐 득을 보겠다고. 왜냐하면 중국이 홍콩에 대해서 이렇게 강압적인 정책을 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한번 그래 볼까라는 생각이 없진 않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시진핑도 팔팔했고, 근데 이제 홍콩에 대해서 한번 손을 써봤더니 작살이 났잖아요. 작살이 났다는 얘기가 무슨 의미냐면 아시아의 진주라고 불리고 금융의 중심지고 어떻게든 하여튼 중국이 뽑아먹을 게 많았던 홍콩이 지금 완전히 그냥 걸레가 됐습니다. 이제 홍콩에 메리트가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중국이 손을 더 이상 안 대는 게 좋겠다라고 지금 중국 공산당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면 공산당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이제 먹고 살만해지면 그 중국 본토든 간에 뭐든 간에 사람들이 먹고 살만해지면 그 다음엔 정치에 관심을 두게 돼 있고, 야 우리는 왜 투표 안 하냐, 우리는 왜 지도체제가 이 모양이지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들고 일어날까봐 걱정하는 게 하나 있고, 또 공산당 스스로도 야 우리가 과연 이렇게 계획경제 비슷하게 해가지고, 사실은 계획경제도 아니죠. 근데 이 공산당이라는 지도체제를 이 경제 시스템,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 하에서 정치 체제만 공산당인데 우리가 이걸 언제까지 끌고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좀 두려워해요. 예측 못하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많은 국가들한테 도움을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1대1로라는 것도 유럽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유럽의 시스템에 안착을 해서 어쨌든 뭐 도움을 좀 받으려고 했던 거고,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하고 관계 개선을 이전부터 꾸준히 해왔습니다. 이런 것도 다 그 불안감 때문이에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시진핑이 지금 나이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딱 한 번 더 연임을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왜냐면 아직까지 이렇다 할 후계자를 만들어 놓지를 못한 상태에서 지금 누가 뭐 대표적인 시진핑 후계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이 한 번 더 연임해가지고 이제 자기 후계 구도를 짜야 돼요. 신뢰할 만한, 넘겨줄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사람한테 넘겨줘야겠지. 지금 만약에 시진핑이 죽는다 칩시다. 그럼 중국은 이 지도부 간에 권력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만 있으니까. 딱 지금 박정희 대통령 말기하고 거의 비슷하다니까 중국이. 그래서 시진핑은 어쨌든 간에 이제 연임할 때까지 한 1년 정도 시간이 필요한데, 연임이 완결될 때까지,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요. 그냥 좋게 관리만 하고 중국 내에서 뭐 큰 사고 안 터지고, 코로나가 아니었으면은 조금 더 좀 진취적으로 나갔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중국도 많이 시청이 됐거든요. 게다가 미국 선거가 지금, 미국 대선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중국은 또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물론 관계는 더 돈독한데, 다시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그러면 겉으로 트럼프가 워낙 때려대는 것처럼 하니까, 겉으로 너무 노골적인 양보를 요구하니까 중국 입장에선 이렇게 되면 뭐 하여튼 읍소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 가지로 미국한테. 사실 그래서 중국이 대한민국에 불만이 많은 겁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미리 좀 중국한테 이제 미국하고도 잘하고 중국하고도 잘해가지고 중간에서 이렇게 연결고리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이 등신 같은 것들이 연결고리는 고사하고 아무것도 못했고, 윤석열 정부도 먼저 와서 손 좀 잡아주면 좋겠는데 계속 빼고만 있죠. 최근에 이제 어젠가요? 한중일 이제 정상회담 협의 중이라고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5월 달에 할 거라고. 이거 사실 제가 참여하고 있는 싱크탱크가 작년부터 하던 얘기예요. 작년부터 이거 중국하고 만나셔야 된다고. 이제는 좀 만나셔야 된다. 근데 중국하고 한국하고 단둘이 만나긴 좀 못하니까 일본까지 끼워다가지고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데, 이거 한중일 정상한테 사실 지금 이벤트는 가장 필요한 이벤트니까 아마 성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겠죠. 기시다 같은 경우도 지금 인기가 너무 안 좋아서 이렇게 필요하거든요, 지금 이게. 뭐 북핵 문제는 이미 안쪽에도 없어요. 뭐 저들이 핵무기를 갖든 말든 상관 안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제는 중국은 좀 짜증나지, 북한한테. 그리고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수렁 때문에 북한하고 이제 뭐 북한한테 포탄을 받고 막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중국 입장에서는요, 이게 북중러 세 개로 같이 묶이는 것도 솔직히 짜증나는 일이라고요. 왜냐면 중국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중국은 아시아 내에서 미국과 같은 지위를 갖고 싶어 합니다. 그게 깡패가 아니라 이제 아시아 내의 질서를 주도하고, 그 다음에 중국의 이익도 우선시하지만 아시아 내에서 큰형 역할을 하면서 지역의 안정자, 지역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고 싶은데, 자꾸 러시아나 북한 같은 애들하고 묶어가지고 야 니들 한패잖아 이래버리니까 중국도 솔직히 이게 짜증나는 거예요. 왜냐면 야 우리가 지금 돈 좀 벌고 세계에서 넘버 2 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도 저 깡패 같은 애들한테 한통속이라고 취급하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솔직히 중국이라고 무조건 팽창주의만 하는 건 아니고요. 걔들도 지금 감당 못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뭐 얻을 것도 없는 대만을 뭐로 쳐들어가겠어요. 대만에 무슨 꿀단지 숨겨놓은 것도 아니고. 그러고 말입니다. 여러분, 대만은요 인구가 되게 작습니다. 근데 바다가 좀 떨어져 있어가지고 중국이 한 번에 침공을 해가지고 여기를 다 먹기도 힘들고요. 또 대만 쳐들어가면 중국이 뭐 땅이 더 필요해서 대만 들어가겠어요? 그럼 사람인데,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고 그러면 대만 지도층은 바로 옆에 있는 일본 영토 오키나와 섬의 일부인 섬으로 바로 넘어가 버립니다. 30km도 안 30km도 안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대만 지도부는 못 잡아. 일본 영토 안에 망명 정부가 생기겠지. 그 다음에 대만이 가지고 있는 현금 자산들이 있어요. 근데 요즘 돈이라는 게 뭐 금도 그렇고 돈도 그런데 이게 실물로 보관되어 있겠습니까? 네? 상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거래를 해야 되니까 대만이 만약에 뭐 1000억 달러를 갖고 있다 그러면 그 중에 한 200억 달러는 본토에 있겠지. 그러니까 대만 안에 있겠지만 달러 종이 돈으로. 나머지는 다 디지털화된 숫자로 그냥 어디 서버에 들어있는 겁니다. 만약 전쟁이 벌어진다? 이거 그냥 미국에 있는 대만 계좌로 송금하고 얘들은 나름은 그만이에요. 그러면은 솔직히 뺏을 돈도 없어. 그냥 없어. 그냥 뺏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근데 왜 침공을 하겠습니까? 국제적으로 욕만 먹으라고. 중국은 지금 러시아 같은 경제 제재 받으면요 망해요 바로. 그러니까 중국은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 침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손해만 봐. 그럼 대가 때문에 침공하겠냐고. 게다가 시진핑이 오늘내일 해가지고 지금 빨리 정권 전쟁하고 후계자부도 만들고 이래야 되는데 뭐하러 침공을 해요. 침공을 하기는.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사실 러시아는 빨리 휴전하고 싶어하고 우크라이나는 이제 솔직히 전쟁을 좀 더 끌고 가고 싶어하죠. 그래야 어차피 지금 서방에서 계속 무기 대주고 있고 자기들은 뭐 무기 들어가는 데 별로 없거든. 사람만 넣고 있거든요 그냥. 근데 우크라이나도 사람이 넉넉해서 뭐 할만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지부진하게 잘 끌어가지고 정치적인 협상을 통해서 러시아군을 완전 철수시키려고 하는 게 우크라이나 목적이고, 이대로 만약에 전쟁이 끝나면 지금 전선에서 젤렌스키는 사실 은퇴해야 돼요. 왜냐하면
땅을 완전히 수복을 못했으니까 어쨌든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푸틴은 지금 한 30만 명 러시아 군인들이 죽은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푸틴도 쉽진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근데 뭐 푸틴도 어차피 남 눈치 안 보니까. 다만 러시아 경제는 지금 작살나기 일보 직전이죠. 침략 전쟁이라는 게 예전 같지가 않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이걸로 우리가 큰 이익을 받습니다. 지금 거의 모든 동유럽 국가들, 그 다음에 서부 유럽 국가들, 나토 회원국들이 전부 다 새롭게 기계화 장비로 무장을 하려고 하는데 미국 건 너무 비싸. 미국은 잘 팔지도 않아요. 너무 첨단 기술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근데 한국 거 보니까 적당한 가격에 야 미제랑 거의 미국제랑 똑같은 탄약을 쓰는데 싸네. 그래서 다 이제 한국제를 살려고 그래요. 우리가 공장을 24시간 돌려도 지금 감당을 못할 정도로 주문이 빌려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은 이거에서 돈을 꽤 벌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이제 유럽도 지금 재무장을 하려고 시작을 했으니까 프랑스니 독일이니 한 나라들이 이제 뭐 경쟁을 하겠죠. 꼭 자기들도 이제 좀 더 기술 개발해가지고 어떻게든 저기 한국제만이 아니라 자국산을 쓰려고 할 텐데 그래도 생산량에서는 한국을 못 따라갑니다. 왜냐면 우리가 개발 기술도 개발 기술이지만 이렇게 대규모로 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공장을 유지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지금 경제적으로 다들 이제 1차 산업, 2차 산업을 안 하는 추세라서. 근데 우리는 이제 지금 북한하고 전쟁 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운영해야 되는 산업체가 있어서 이제 중화학공업, 1차 산업, 2차 산업, 군수공업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규모가 꽤 커졌습니다. 그리고 꽤나 효율적으로 굴러가요. 몇십 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 군이 계속 수요가 있고 군에서 수요가 계속 있다 보니 계속 찍어낼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군은 한번 샀다 하면 3,400대씩 사니까. 근데 그 3,400대라는 숫자는요 우리 군에서는 그냥 하나의 종류의 장갑차를 3,400대 구매하는 거지만 그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 통틀어서 기갑 장비가 3,400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몇 개 나라를 순식간에 무장시킬 수 있는 생산량을 찍을 수 있다는 거지. 우리는 미국도 그건 못 따라갑니다. 쟤들 인건비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나토는 좀 더 강화될 가능성이 크고요. 한국은 나토의 주요 무기고로 이제 주요 생산자로 공급자로 앞으로도 이제 유럽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고 이렇게 되면 미국도 사실 약간 트럼프가 당선되면 이제 한국을 약간 견제할 가능성은 있지만 자기들이 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기계화 장비, 기갑 장비, 지상 전용 장비, 자주포나 전차나 이런 것들을 싸게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핍박은 못할 겁니다. 우리를. 괜찮은 카드를 좀 잡고 있는 거죠. 보수 정권이 한 15년 연장이 된다고 하면 이걸로 대한민국은 큰 이득을 볼 수 있고 이렇게 이득 보는 거에 더해서 원자력 발전 비율을 좀 더 늘리면 심지어 이제 전 가정에 무료로 전기를 쓰게 할 수 있는 뭐 일정량 이상 한 300kW나 400kW까지는 무료로 쓰게 할 수 있는 시대까지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걸 앞으로 뭐 전기 적게 쓴다는 그런 세상이 올 거라는 망상을 하지 마세요. 집집마다 다 인덕션 쓰시면서 뭔 전기 적게 쓸 거라는 그런 망상을 하십니까 지금. 난방이나 냉방도 지금 다 전기로 해야 될 판인데. 아무튼 이거 그러면 뭐 대안은 원자력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발전을 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농산물도 해야지. 농산물도 생산해야 되는데 뭐 밭에다가 계속 태양광 깔아놓고 있을 겁니까? 그리고 가자지구 문제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통제 안 된 테러입니다. 통제가 되지 못한 테러였고 그래서 최초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작년 10월이었던가요?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하마스 지도부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피해를 이스라엘에 입혀버렸어요. 이렇게 되니까 하마스 지도부조차도 경악을 한 거죠 사실은. 그리고 이게 그대로 찍혀가지고 전 세계로 나가니까
일단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봐주고 싶어도 봐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에서야 이제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오버액션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비난받고 자국 내에서도 막 비난이 일어나곤 하지만, 그래도 그런 비난을 무릅쓰고라도 재발 방지를 위해서 가자지구 내에서 하마스라는 존재를 완전히 작살내기 위해서 이스라엘군이 지금 활동 중이고요. 이거는 뭐 누구도 뭐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지금 더 이상 부술 만한 게 안 남았거든요. 또 어지간한 하마스 지도부는 다 작살냈기 때문에 뭐 이게 어떻게 끝날 거냐라고 봤을 때 트럼프가 당선되든지 뭐 바이든이 당선되든지 간에 미국 대통령 선거 끝나면 그들의 주도하에 또 한 번 이제 뭐 화해 제스처가 취해지고 뭐 이렇게 되겠죠. 예. 뭐 가자 지구 내 폐허에 대해서는 뭐 어차피 또 이스라엘 돈 좀 내고 또 국제사에서 돈 좀 내가지고 다시 건물 짓고 할 거니까 뭐 큰 문제 없이 잘 정리될 겁니다. 그 이란은요, 이란 자체가 지금 잔뜩 쫄아 있기 때문에 사실 이란이 지금 전 세계를 상대로 뭐 전쟁을 하고 자시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 이란이나 터키 같은 경우에 워낙 여기저기 이제 자국산 드론 무기 체계를 많이 판매를 해가지고 전쟁을 더 심화시킨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미국이 벼르고 있거든요.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된다 그러면 이란은 일단 당분간 좀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군사적으로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은 적고요. 후티 반군에 대해서는 미국이 칼을 뽑았기 때문에 트럼프가 집권할 경우에 후티 반군은 완전히 그냥 박살 내버릴 겁니다. 사우디도 그걸 원하고 있고, 진짜 그 이라크 전쟁처럼 지상전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미군이 밀고 들어가서. 사실 지금 후티 반군이 한 짓을 보면 그래야 됩니다. 그래도 그냥 내버려두면 안 돼요. 저희 단순히 옛날 후티 반군뿐만 아니라 IS까지 지금 더해져가지고 저러고 앉아있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요 정도 상황이고요. 또 분란이 있는 데가 있나요? 없잖아. 멕시코하고 뭐 미국 사이에 갈등이 있는 거야 늘 있는 거고, 캐나다에 뭐 늘 평화로운 곳이고, 또 뭐 브라질, 아르헨티나에 늘 뭐 못 사는 동네고, 또 뭐 있습니까? 일본은 지금 기시다 수상이 굉장히 인기가 낮습니다. 뭐 카리스마가 없잖아요, 그 양반이. 그러니까 이제 또 한 번 이제 다른 정치인이 수상이 돼서 어떤 제도약을 하겠죠. 일본 경제는 지금 수렁에서 헤어나오는 상태인데 전반적인 침체 위기에 있기 때문에 얘들은 경기 부양을 좀 해야 됩니다. 근데 마땅히 지금 이슈가, 그러니까 경기 부양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얘들도 지금 좀 노력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사실 일본보다는 형편이 좋은 거죠. 방위산업 쪽이나 에너지 산업 쪽에서 좀 잘 나가고 있으니까. 사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원자력 수출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일본하고 손을 잡고, 사실 우리가 일본하고 손을 잡으면 전 세계 시장을 다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사실은 고민을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냐면 한국하고 손잡고 싶어하는 이제 유럽 국가들도 꽤 많아요. 영국은 예전부터 한국하고 손잡고 원자력 쪽에 진출하려고 했었고, 프랑스도 슬슬 한국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일단 이 생산, 또 두산중공업, 현대중공업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실물을 만들어내는 이런 생산 공장이 탄탄하기 때문에 한국이 계속 이제 협력 파트너로서 가치가 있었던 거죠, 지금까지. 일단 전반적인 국제 환경은 이렇습니다. 국제 환경은 이렇고, 국내 정치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다시 또 말씀드릴 거니까. 세상은 의외로 별일 없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전문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